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환율 전망을 맡고 있는 권아민입니다. 이번 달 웨비나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먼저 원달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느끼시는 바대로 원화 약세 압력이 조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 봐주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보시면 상반기에 원화 가치가 좀 많이 부진한 편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결국 지금의 원화 약세를 이끈 도인이 뭔가,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외인 순매도를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월간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수록 원화 가치가 좀 더 많이 하락한 그런 그림을 좀 보셨었고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못하고 펀더멘털이 안 좋고 혹은 자금 조달 시장에서 달러를 구하기 어려운가라고 했을 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원화 가치와 주요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좀 보셨을 때 결국은 다 대외 재료더라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보셨던 달러와 강세 그리고 엔화 약세, 이에 따른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가장 원화 약세의 좀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결론은 달러가 더 우상향하면서 강세로 갈 것인가 라는 건데요. 이미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시장에서 보시는 달러에 대한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은 이미 많이 과매수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벨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달러 강세 베팅이 좀 두드러지고 있고, 이건 사실 다 아시는 재료죠.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 대한 우려, 혹은 종전 기대가 이제 조금 약화된 것에 대한 유가에 대한 우려기도 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일단 원달러 환율이 바로 이대로 우상향을 하면서 1600, 혹은 소위 말하는 1700 이렇게 갈 거냐라고 하면 일단 위는 막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1,500원대 중반에서 우리 국민연금 포함해서 환해지 플러스 정부의 실개입, 구두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복잡한 차트는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이 좀 높다라는 그림이고요. 보시면 한국과 일본의 그 GDP 대비 공적연금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좀 많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결국은 첫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4월에도 이미 환해지 비율을 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환해지 비율을 올렸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달러 수요, 즉 현물환을 사지 않고 선물환 매도로 달러를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가파른 달러 수요를 조금 제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비율을 4월에 올렸었고요. 또 중요한 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외화채 발행을 지금 도입하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2월에 이제 개정법이 발의가 됐고, 아마 이게 잘 진행이 되면 내년 초 이제 도입될 수가 있는데, 결국 필요한 달러를 대규모로 시장에서 사지 말고 직접적으로 이제 외화채를 발행하면서 달러를 조달해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서처럼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 매입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사실상 원달러가 더 위로 올라가는 걸 좀 유의미하게 막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결국은 환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작년입니다. 우리 작년 비상계엄 때 원달러 환율이 1,485원에 높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하지 않던 전략적 환해지를 가동합니다. 원달러가 쭉 연 저점 6월 때 보시면 1,350원까지 하락합니다. 그리고 환해지를 종료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반기에 원달러가 좀 우상향을 합니다. 그럼 결국 작년의 상황으로 좀 봤을 때 올해 그럼 환해지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건데요. 물론 당연히 제목 보시는 것처럼 알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주지 않고요. 국민연금은 공식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해지를 어떤 규모로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표준 편차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환해지를 종료한 그 레벨에서, 즉 1,350원대 레벨에서의 표준 편차가 1.6, 1.7 정도 됩니다. 그 숫자를 지금 같이 넣어보면은 1,420원대까지 나오거든요. 즉 1,400원대 초중반에서도 충분히 국민연금의 환해지가 가동될 수 있는 레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환율 안정을 위한 당국의 어떤 개입 의지는 연금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느끼시는 바대로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펀더멘털, 경상수급 상황, 특히 수출 지표 이런 것들과 환율이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성장률만 놓고 보면 한국이 올해 제일 잘합니다.
그 그림인 거죠. 전년 대비 개선폭 1등. 반도체 수출에 대한 수혜가 물론 있을 거고요. 근데 끄트머리 보시면 대만이 여기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같이 반도체의 수혜를 받죠. 다만 전년 대비 개선폭은 둔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해는 한국이 제일 잘하네 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8페이지 보시면 경상수급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발표되는 수출지표, 무역수지,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너무 잘합니다. 이게 이제 같은 전쟁 상황이었어도 러우 전쟁 때랑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22년 러우 전쟁 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무역수지가 적자였던 상황에서 러우 전쟁이 터진 거고요.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원화가치 약세, 이런 악순환이 거쳤었고요. 지금 보시는 사실 지표들은 너무너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양호한 경상수급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전쟁이랑 좀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시는 차트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환율은 늘 상대가치다라고 중요하게 언급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동안 한 2, 3년 동안 지겹게 들어오신 말씀, 우리가 미국의 성장률을 이기겠냐, 잠재 성장률, 중립금리, 인구, 생산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성장률에 좀 많이 뒤졌었죠. 근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올해 한국은 성장률 개선폭이 가장 두드러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성장률 그 스프레드로 보시면 하반기에 우리나라가 플러스로 전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올해 성장률 저희가 2.8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성장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과도 사실 연동이 되죠. 성장률 전망이 이렇게 양호하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보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거야 라는 전망이 연내 2차례, 많으면 3차례까지 지금 반영 중입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결국 이 깊었던 금리차 역전폭이 개선되는 방향이죠. 지금 연준이 이따 조금 뒤에서 달러 때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을 1회 혹은 동결을 한다고 해도 한국이 최소 2차례 인상이다라고 하면 역전폭은 개선됩니다. 그럼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동그라미 있어요. 과거의 금리차가 유의미하게 개선됐을 때, 역전폭이 해소됐을 때, 그때 이후로 환율을 그려보시게 되면 사실 더 우상향은 아니더라 라는 그림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결국 우리가 금리차 역전이 커진다라는 걸 우려하는 이유는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그런 상황이 조금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라서 그 이후에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되는 경험을 우리가 좀 관찰을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크로가 개선이 되고 성장 격차가 줄면서 한국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그림이죠. 다 알겠는데 왜 원화가 그렇게 꼴등이냐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건 결국 우리나라 매크로, 경상수급 같은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그런 재료가 아니라면 결국은 수급이다라는 겁니다. 돈이 그냥 나가거나 혹은 달러가 부족하면 원달러가 올라가겠죠. 가격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12페이지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릴 텐데요. 수급입니다. 수급. 첫 번째 수급은 지금 보시는 차트 FDI, 우리 직접 투자 얘기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거 IMF 그림입니다.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GDP 대비해서 석유나 가스 의존도가 좀 높은 나라죠. 만약에 전쟁 때문이었다라고 하면 말레이시아 링깃화가 좀 많이 약세로 갔어야 될 겁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 한국이 꼴등할 때요. 말레이시아 굉장히 견조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라는 거죠. 결국은 두 번째 그림 때문입니다. 돈이 유의미하게 들어오는 나라는 한국이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FDI, 우리 특히 공급망제 편의 수혜를 받는 나라들, 베트남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말레이시아도 사실은 상위에 있고요. 브라질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나라들이 유의미하게 GDP 대비 FDI 유입이 쏟아지면서 우리나라는 사실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대미 투자 관련해서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 걸 우려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메커니즘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고요. 이게 사실 좀 중장기 FDI에 대한 우려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13페이지 조금 더 가변적이고 중요한 금융시장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그림 주식, 두 번째 그림 채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겹도록 많이 들으신 얘기가 있죠. 야, 한국이 해외 투자 많이 하니까 원화가 약세겠지. 그런데 이걸 상대적으로 보시면 글로벌리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에 따른 달러 유출 압력이 좀 많이 큰 편입니다.
사실은 좀 많이 기본적으로 달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고, 이건 사실 원 달러뿐만이 아니라 왜 원위안 환율이 오르는지, 원 유로, 원 파운드 환율이 오르는지로 사실은 좀 같은 맥락인 거죠. 한국 특히 고유의 수급이 그렇구나. 그럼 두 번째 그림, 채권입니다. 채권 쪽으로는 좀 돈을 벌거든요. 요거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WGBI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외인들이 우리나라 채권 많이 삽니다. 근데 환해지하고 사죠. 이게 가장 주식과 다른 점입니다. 환해지를 하고 산다라는 건 FX 스왑 시장, 즉 외화 자금 조달 시장에서 달러를 공급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현물 환율이 얼마 사니까 얼마 내려가 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주식에 따른 달러 유출 압력이 훨씬 더 많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조금 더 단기적으로 좁혀서 지금 좌측 우측 그림을 한번 봐보실게요. 첫 번째 그림은 내국인이 미국 주식 사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사는 겁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까지 원화가 약세였던 이유는 사실 두 번째 그림이 가장 주요합니다. 사실 상반기에만 136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의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환율은 사실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고,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사실 작년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죠. 서학개미. 사실은 작년 4분기부터 뭐 이른바 서학개미가 달러를 싸들고 나간다라는 식의 보시게 되면 그런 압력도 작년 4분기보다는 주춤합니다. 4월도 그리고 5월에도 우리나라 즉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은 순매도 전환했고요. 근데 이제 6월 들어서 순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모멘텀은 예전 같지는 않은데 최근 조금 올라온 정도. 근데 문제는 결국 두 번째 그림이 아니던가 라는 거죠. 결국 앞으로 원달러 환율에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내내 그럼 한국물을 비워놓고 갈 것인가, 우리나라 코스피를 안 볼 것인가 라는 건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주식시장 전망도 코스피 쪽 상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상 그 리밸런싱에 따른 혹은 차익 실현에 따른 분기 말 수요 때문에 코스피 조금 반납한 게 있고요. 결국 외인 매도가 계속해서 이제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따 달러 쪽에서 유동성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우리 국민연금 쪽 얘기를 중요하게 드렸지만 다시 생각을 해봐도 그런 정책적인 노력들은요, 위를 막는 거죠. 환율 상승을 좀 제어하는 거지 유의미하게 밑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정말 유의미하게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려면요, 있는 달러가 좀 많이 풀려야 되죠. 말 그대로 달러 수요가 좀 꺾이거나. 그럼 두 번째 그림인데 이번 사이클에서 적어도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건 거주자 외화예금입니다. 모두가 궁금하신 그 질문이죠. 야, 우리가 그렇게 수출을 잘하는데 달러를 그렇게 많이 버는데 그거 다 어디 갔어? 왜 안 풀려? 뭐 이런 거죠. 차트를 보시면 원래는 환율이 조금 올라갈 때 거주자 외화예금이 좀 빠집니다. 감소하죠, 전년 대비.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환율이 올라도 하나도 유의미하게 내려오지 않죠. 다 달러를 쟁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개인, 연기금, 보험사 모두가 다 달러 선호를 하죠. 심지어 거주자 외화예금이 중요한 건요, 여기에 86%가 기업입니다. 85%가 달러고요. 사실상 이게 얼마나 풀릴지가 관건인데, 그럼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야, 이거 안 풀리고 이거 그대로 우상향하면서 뭐 1600, 1700 가는 거 아니냐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렇게까지 상황이 보통의 상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16페이지 그림은요, 이게 원래 환율과 이제 외화예금의 상관관계거든요. 환율이 올라갈 때 기업들도 무서우니까 야, 달러를 들고 있자 라고 하는 시기는 보통의 상황은 아닙니다. 보시는 비상계엄 때라든지 뭐 러우 전쟁, 코로나 뭐 이럴 때 조금 유사시에 해당하죠. 이럴 때 사실 달러에 대한 선호가 좀 강해지는 건 있죠. 최근에도 뭐 연준에 대한 매파적 우려라든지 뭐 이란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도 반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 아래쪽 파트입니다. 환율의 변동성을 보실 때 뭐 여러 지표가 있겠지만 일중 고가와 저가의 변동폭으로 보시는 변동폭을 보시게 되면 과거 유사시만큼 좀 많이 높아져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변동성이 하반기 내내 이어질 거냐라고 본다면 저희는 지금이 조금 이례적인 리스크 오프 국면은 맞다. 외인 순매도와 연동된 사실 금리도 유가도 외인 순매도도 총 집합된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책적인 노력으로 좀 위를 막을 수 있고요. 방금 보신 외화예금은 조금은 더 중공업체 수주 소식이라든지 경상수급단에서 풀릴 개연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17페이지 말씀을 드리면 달러 스마일입니다. 제가 종종 강조드린 달러 스마일. 소위 말하는 달러 약세 그림이 나오려면 미국도 양호하거나 혹은 둔화, 나머지가 좀 많이 좋아져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 거냐면 유럽 때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반도체 출하입니다. 우리가 지금 좀 잘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아태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유럽 반도체 뭐 사실 재미없죠.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왜 우리가 글로벌 출하가 훨씬 더 미국을 웃도는 국면에서 재미없는 유로화까지 강세를 보이는가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달러 스마일이고 직전 국면이 언제였죠? 요 16, 17년 때 반도체 사이클 때 그리고 코로나 때 이때 글로벌 이연 소비, 뭐 보복 소비 나오면서 원달러 1,080원 갈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미국이 완전히 망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예외주의 둔화, 뭐 미국의 독주의 마무리라는 그림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글로벌리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달러 강세도 일부 완화될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살짝 이슈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이제 24시간 외환시장 개방 준비해야 되죠. 7월 6일부터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그래서 원화가 뭐 어떻게 되느냐 강세냐 약세냐를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 정책을 하려고 하는 취지인 거죠. 왜 이걸 하려고 하는데 너무 가파른 역의 변동성을 좀 줄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 금융당국이 많이 언급한 부분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웹더독, 역외에서 사실 우리 역내 시초가가 결정되는 부분, 너무 NDF에서 한국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20%입니다. 우리나라 원화 단독이 20%, 좀 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역외의 변동성을 좀 줄이고 그 거래 역내로 좀 많이 흡수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당장의 강세 약세 재료보다는 뭐 방향성 쪽에서 변동성 쪽에서 조금 완화되는 국면 그런 걸 좀 기다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한번 했었죠. 2024년 7월에 이미 지금 현행 새벽 2시 체제까지 한번 연장을 1차적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조금 올라온 건 있다. 역외 거래량이. 그래서 요거 정도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 번째 그림처럼 역외 비중을 줄이고 역내로 가져오면 역외가 뭐 의미가 없어지냐.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죠. 이미 글로벌리 외환 시장에서는 충분히 파생상품, 즉 역외 부분이 훨씬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흡수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역외의 힘이 뭐 없어진다거나 줄어든다거나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뭐 외환시장 선진화, 뭐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이런 차원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하나 이제 중국의 사례로 언급드릴 수 있는 건 유의미하게 뭐 거래 시간이 연장되면서 가팔랐던 역내외 그 환율의 괴리가 조금 준 모습은 보였다. 조금 줄어들긴 했다. 뭐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정책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 6월 말에 우리 MSCI 리뷰에서 확인하셨지만 또다시 그 와치리스트 선진국 지수 편입에 등재 안 됐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외환시장 접근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점수를 따면서 계속해서 그 편입이 좀 되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취지의 일환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원달러 쪽에서 이제 그 순환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이유, 지금 뭐 매크로와의 디커플링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2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리 달러입니다. 앞에서 원화 전망을 그렇게 드린 이유는 달러가 충분히 글로벌리 더 강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어쩌면 경기 상황만 보면 달러가 조금 더 내려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PMI가 좀 많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이건 미국 PMI가 아닙니다. 글로벌이죠. 그럼 사실 우리가 앞에서 달러 스마일 말씀을 드렸지만 보실 때 PMI 많이 올라올 때 있죠. 거기 빨간색 동그라미. 요때 달러는 좀 많이 잘 약세로 갑니다. 달러 스마일이 잘 나오죠. 근데 왜 지금은 달러가 100에서 버티고 있는가? 다 아시는 재료죠. 유가 혹은 연준발 금리 재료가 될 겁니다. 물론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뭐 사실 이에 따른 뭐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4페이지입니다. 일단 똑같은 공급망 충격이었어요. 러우 전쟁 그리고 이번에 이란 전쟁.
2022년대 고강도의 긴축이 나옵니다. 당시 연준의 기준금리는 0.25, 지금 3.75죠. 그때 사실 보시면 모든 지표, 물가나 고용 지표가 훨씬 더 그때 긴축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이미 충분히 제약적인 긴축 환경인데 고용 지표까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준이 더 강하게 긴축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또 하나 이걸 조금 더 지표로 언급을 드리면 아마 25페이지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2022년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긴축을 했기 때문에 심리 지표는 내려옵니다. 긴축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PMI 같은 것들은 내려오겠죠. 다만 올라가는 게 있으니 이게 이제 결국은 고용입니다. 결국은 타이트한 고용시장, 뭐 그때 보복 소비, 이연 소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은 좀 반대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고용 지표는 오히려 마이너스 쪽에 있고요. 오히려 심리 개선되는 걸 고용이 못 따라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AI, 뭐 생산성, 빅테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감원하죠. 그쪽 경기 좋은 거랑 실제로 고용 좋은 거랑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미국도 해당하는 게 결국은 뭐 이른바 K자, 뭐 혹은 양극화, 좋은 애만 좋다. 뭐 이런 게 사실은 여기도 이제 통용이 되는 건데 27페이지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은 그럴 수가 있죠. 한국은 수출국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너무 좋아서 성장률이 올라간대요. 금리 인상을 해야지 라고 할 수 있죠. 수출국이니까. 근데 미국은 아시지만 70%가 소비국이죠. 사서 쓰는 나라입니다. 뭘 사서 쓰는데 수입을 해야겠죠. 수입하는 거 딱 이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본재, 뭐 중간재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산업재, 사실상 원유입니다. 그리고 소비재, 월마트에 진열된 뭐 물건들, 뭐 노트북 뭐 이런 게 될 겁니다. 뭘 사는지를 보면 지금 차트가 좀 극명하게 갈려 있습니다. 이 진한 파란색 선, 즉 자본재 중간 설비만 되는 거죠. 우리 AI 투자 때문에 공장만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경기 모멘텀은 다 바닥에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사실 소비국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모멘텀 혹은 이런 고용시장, 이런 소비 심리에서 그렇게 완연하게 긴축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다. 이게 가장 한국과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마저도 충분히 지금 101선의 달러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에 대한 혹은 고용에 대한 지표가 조금 나와줄 때 달러에 대한 되돌림도 저희는 오히려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8페이지 그림은 미국으로 돈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는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왜 느낌만 보면 이제 우리 한국도 대미투자공사 설립하고 돈 계속 줘야 될 것 같고 막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FDI 금액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정점이었냐면 보시는 회색 막대 그래프 미국으로 들어간 FDI 2022년이 정점이에요. 이때가 언제였죠? 우리 러우 전쟁 직후에 바이든 정부 때 막 생산기지 일자리 될 거와 하면서 IRA 그리고 반도체 지원법 뭐 이런 거 했을 때죠. 사실상 이때가 정점. 그리고 이후에 횡보다라고 하면 두 번째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민간 제조업 건설 투자가 그때 말씀드린 때 쭉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다가 모멘텀 지금 둔화죠. 금액은 횡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이 좋아서 뭐 강달러 선호, 뭐 미국 주식 선호 쪽으로 좀 들어갈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FDI로 알고 있는 대미 직접 투자의 경우는 사실상 조금 정점을 찍은 건 맞다. 그리고 물론 기업들 입장에선 중장기 해외 투자에 따른 달러 선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막 그렇게 돈이 우상향하면서 미국으로 들어간 건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서 드린 말씀은 정리를 해보면 뭐 사실 투자 사이클로 너무 양호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뭐 연준의 긴축 전망도 올라온 상황이고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 성장률 레벨만 보면 사실 미국이 양호하죠. 그럼 사실 레벨로 계속 달러가 강세를 말할 것인가? 아니면 1번과 3번입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을 봐주시면 모멘텀의 둔화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독주의 어떤 마무리, 예주의 둔화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모든 강달러 고유가를 반영한 DXY 101은 조금 되돌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미국 안에서도 사실 조금 어려운 재료들이 많다라는 게 지금 보시는 세 가지 그림입니다. 이미 뭐 관세에 따른 압박도 있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오를 때 텀 프리미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그들의 재정에 대한 우려까지
더 붉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자 비용, 국방비, 또 이번에 전쟁 치르느라 그런 썼던 많은 돈들 다시 한번 이쪽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그림이고, 세 번째 그림, 뭐 중간 선거 앞두고 지지율 계속 떨어지는 그림들, 여전히 트럼프도 쉽지 않다라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대해서는 이 얘기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중간 선거 들어가죠. 첫 번째 그림은요, 새로운 페드 의장이 취임했을 때, 그 당해년도에 중간 선거가 있을 때를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느끼시는 바대로 어떤 중앙은행 의장도 나와서 뭐 대통령 말 듣고 금리 인하하지 않죠. 당연히 그때 물가와 그때의 고용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들어온 케빈 워시 의장은 결국 트럼프 사람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두 번째 그림이에요. 중간 선거를 T시점으로 두고요. 과거에 중간 선거 전에 보시면 본인들 좋은 정책들이 계속 나오겠죠. 자기들한테 좋은 정책들이 나오면서 달러가 조금 우상향을 하는 그림도 나오지만, 중간 선거 이후에 보시면 오히려 달러가 꺾이는 그림도 많습니다. 이건 사실 선거 이후의 모멘텀, 그때 경기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같으면 이제 세 번째 줄에 제가 써놓은 부분이지만, 이런 환경, 이런 펀더멘털에서 케빈 워시 의장이 충분히 더 금리가 인상 쪽으로 더 강한 긴축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이제 이머징에서 볼 수 있는 그림, 셀 아메리카 그림, 먼저 주가 빠지고 달러 빠지고 금리 튀고 하는 그런 그림들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 상황 좀 보면서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6월 FOMC에서 케빈 워시는 점도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기자회견 조금 더 안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때그때 고용 데이터, 그때그때 물가 데이터가 조금 더 메인이지 않을까. 아마 FOMC 때마다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케빈 워시 의장이 FOMC에 조금 분위기를 바꾸는 건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언급드린 달러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들의 어떤 소비재, 산업재, 자본재와 차별화된 그들의 모멘텀이 충분히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세게 반영된 매파적인 기대가 되돌려질 가능성도 있다. 성장의 방향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주의 둔화 국면이기도 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달러가 여기서 조금 더 강해지지 않는다면 아마 다른 나라 지역 통화들도 조금 반등을 할 겁니다. 유로, 엔, 우리나라 원화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핵심 차트만 조금 언급을 드릴게요. 우리 유로 쪽입니다. 유로 쪽을 보시면 이게 사실은 선방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원래 유럽이 제일 어려운 거죠. 에너지 가격 튀면서 인플레 압력 있을 때. 근데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ECB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유로가 좀 버텨주는 그림이죠. 이게 33페이지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돈이 조금 괜찮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은 직접 투자로 돈 나가는 거 조금 나갑니다. 여기도 뭐 사실 선진국이니까 FDI를 막 유치하진 않죠. 아까 보셨던 말레이시아, 브라질, 베트남이랑 좀 다르죠. 두 번째 그림,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결국 주식이죠. 주식 쪽으로 특히 돈이 많이 들어오는 그림. 우리 좌측과 우측의 그 그래프 보시면 축이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DI로 조금 나가는 거를 상쇄하고 또 남을 만큼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거 이제 데이터상의 문제로 우리 HSBC의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그림은 미국, 두 번째 그림은 유럽입니다. 보시면 패시브입니다. 패시브. 즉 자금 흐름의 정상화, 뭐 리밸런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예외주의 둔화와 맞물린 미국 패시브 자금 유입 둔화, 그리고 사실 이쪽으로, 즉 유럽 쪽으로 다시 한번 돈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좀 달러 스마일 같아요. 유동성 차원에서 충분히 더 긴축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돈은 충분히 미국의 독주를 지지했다라는 돈들이 다시 한번 미국 외지역으로 나올 수 있는 달러 스마일의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거였고, 사실 뭐 경기 상황으로 놓고 봐도 우리가 유럽이 뭐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좀 많이 어려웠을 때, 코로나 때라든지 뭐 러전쟁 때 보다 훨씬 더 유럽 주요국이 경기가 좀 괜찮아진 양상이죠. 여기서 제가 유럽 쪽을 볼 때는 뭐 이른바 폴란드, 뭐 예를 들어 폴란드가 무기 수출을 잘하니까 뭐 유로가 좋을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우리 빅4입니다. 빅4. 결국은 메이저 국가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국가들의 경기가 유의미하게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는 게 과거 큰 틀에서 보시면 유로화랑 좀 궤적이 유사하구나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달러가 조금 약해질 수 있는 환경에서도
유로가 본인들의 고유의 이슈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궁금해하신 엔화 쪽 언급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6월 30일 기준으로 달러엔 환율 162. 역시나 재무부와 당국의 개입 경계 레벨입니다.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과한 쏠림을 경계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엔화 쪽도 보시면 달러 실수요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고요. 일단 BOJ의 금리 인상이 세지 않을 것 같으니 좀 계속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가면서 전혀 엔화 강세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일단은 요 그림이 좋을 것 같은데요. 39페이지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정부 하에서 재정에 대한 우려도 좀 세게 반영된 건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의 긴축에 엔화 강세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차치하고 재정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진 양상은 있죠. 환율은 반영을 못하고 있지만 차곡차곡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지금 보시는 수급입니다. 이 데이터를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엔캐리 청산과 관련된 부분이죠. 일본도 보시면 해외 채권을 좀 덜 사고 외국인들이 일본 채권을 좀 사면 지금 보시는 진한 파란색 선은 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과하게 진행되면, 즉 빨간색 화살표처럼 쭉쭉 빠지면서 엔캐리가 청산되는 그림인데, 물론 지금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닌 거죠. 왜냐? BOJ의 긴축 자체가 너무 신중하고 점진적이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페드, 미국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니까 살짝 가다만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앞에서 언급드린 달러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 이유, 그리고 사실 BOJ가 10월에도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는 이유, 금리 차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정상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해지 비용 주고 저기 거 사지 말고 우리 JGB에 베팅하자. 금리 차이 정상화가 충분히 지금 수급적으로 잘 따라오고 있구나.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달러엔 환율은 아마 162엔이기 때문에 모든 개입 경계 레벨을 뛰어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까지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4분기에는 150엔대 후반, 155까지도 완만한 강세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화 얘기하면서 위안화 말씀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원화랑 엔화는 위안화랑 상황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안화는 조금 6.7, 6.8 부근에서 안정적인 환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지금 위안화가 가장 센 이유는 두 번째 그림 때문입니다. 돈을 법니다. 여기가 지금 수출표가 굉장히 좋죠. 무역수지, 경상수급 너무 양호합니다. 이렇게 돈을 벌죠. 그럼 바로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니, 한국도 돈 많이 버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에서 달러를 파냐 안 파냐입니다. 중국 지금 차트 보시면 진한 파란색 선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민간 부문의 달러 순 매도기 때문에 그림이 올라갈수록 민간에서 달러 갖다 팔죠. 보시는 것처럼 달러 위안 가치 강세, 위안 강세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5년 전, 10년 전 그림인 거죠. 무역 수지가 엄청 벌어들여? 그럼 우리가 이제 위안화가 강세로 갈 것 같아? 그럼 달러를 파는 거죠. 이 그림이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보셨지만 한국은 뭐죠? 그만큼 경상수지를 벌어. 근데 이게 다 해외 투자로 나가거나 혹은 언제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잠재적인 달러 선호가 더 많아진 거죠. 제가 조금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차트를 그냥 같이 중국이랑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여기입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 한국 쪽 이 데이터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글로벌리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은 주식으로 인한, 즉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한 달러 유출 압박이 크다. 중국 지금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달러 유출 압박이 있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저는 원 위안 환율을 상승 쪽으로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똑같이 무역으로 벌지만 그거를 사실 위안화 강세 기대로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한국은 잠재적인 달러 니즈, 해외 투자 압박이 더 크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제 위안화 쪽 마무리를 하면 그런 좀 궁금증도 주실 수가 있죠. 아니, 달러 위안이 그렇게 좀 하락하면, 즉 위안화가 강세면 여기 수출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트럼프 1기 때 그림입니다. 지금 중국이 위안화 약세 유도하지 않죠. 오히려 내수 때문에라도 안정적인 위안화 안정을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일단 국가가 바뀌었습니다. 달러 위안이 하락한다라고 해서 그들의 수출 경쟁력이 많이 깨지지 않아요. 미국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됐죠. 중국은 수출 구조 다변화를 좀 많이 꾀했기 때문에 아세안 쪽이 좀 중요합니다.
사실 위안 달러 위안보다는 뭐 말레이시아 대비 위안, 뭐 베트남 대비 위안, 뭐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제 비중을 많이 줄여놓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아시듯이 위안화 바스켓 지수를 좀 산출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달러 비중 많이 줄여놨고요. 다른 신흥 교역국들 비중 늘리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2026년 기준으로 엔화를 좀 추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 이제 점점 더 구도 자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는 좀 깨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엔화와 원화는 비슷해질 수 있죠. 엔화가 약해서 원화가 약세야라는 그 인과보다는 둘이 그냥 비슷합니다. 상관성이 높아진 거죠. 왜? 해외 투자에 따른 달러 유출 압박이 더 커진다라는 공통점은 아마 중국보다는 훨씬 더 일본이 우리나라랑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드린 말씀은 우리나라 매크로와 뭐 이제 그 환율의 디커플링이 좀 두드러져서 연금도 위에서 막아주고 외화금도 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조금 하락할 수는 있겠다라는 거지만, 사실 그래서 저희가 4분기 평균으로 드리는 숫자가 1,450원대 중반입니다. 저희가 이제 1,300원대에서 평균 환율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상단도 하단도 계속 높아지는,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해외 투자가 조금 더 메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하반기까지는 조금 순환적인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이외 중장기 강달러 환경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오늘 웨비나 진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